안녕하세요. 2025년 새해에도 정진희 쇼 우리 시대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를 찾아서 코너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 이제 한 해 동안 너무나 과분한 사랑을 보내주셔서 올해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수요일 저녁 9시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심도 깊은 건강 정보 전달드리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교수님 모시기 전에 얼마 전에 정말 안타까운 있어서는 안 될 소식이 좀 있었지요. 비욘디에서도 이제 희생자 분들께 조의와 깊은 애도를 전하며 라이브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힘차게 2025년 첫 인터뷰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용인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의 김용철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에도 이렇게 정말 귀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은 새해 첫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쉽게 잘 풀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사실 작년에도 한번 출연을 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그 심근경색증과 그리고 협심증으로 관상동맥 질환을 가신 이제 환자분들께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는 것을 주 전문으로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을 좀 풀어가기 전에 2024년은 교수님께 좀 개인적으로 어떤 한 해였는지 이런 것들 좀 먼저 여쭈어도 될까요? 네, 2024년은 뭐 쉽지 않은 한 해이기도 했는데요. 또 네. 그만큼 기회가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연구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었고, 환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었고요. 저의 연구를 통해서 또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25년은 또 더 많은 연구와 더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너무 이렇게 진심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그 진정성이 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가요. 요즘 스텐트 시술은 어떨까라고 저희가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네. 환자분들의 편의성을 위해 정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 시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주실 예정인데요. 요즘에 특히 좀 응급으로 시술 받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네. 전해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이 음. 계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급성 심근경색과 협심증, 심장에 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질환들인데요.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혈관이 조금 더 수축하고 이런 것 때문에 환자들이 조금 더 많이 병원으로 오고요. 제가 아. 주말에 지금 한 3일 정도 당직을 섰는데 5명 정도 급성 심근경색 환자가 와서 제가 시술을 하고 한 명은 시술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수술이 대기 중일 만큼 겨울에 환자들이 많이 오는 게 저희 심장내과의 질환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혈관 질환들이 겨울에 좀 더 많이 생기나 봐요. 네. 네, 아무래도 이 계절에 따라서 뭐 여름도 그렇지만 특히 환절기 그리고 이렇게 음. 겨울 때 심장 혈관이 문제가 음. 생기면서 응급실로 환자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건강 관리, 혈관 관리도 좀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에 사실 이 스텐트 시술이 굉장히 좀 섬세하고 정밀한 시술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시술도 점점 환자분들의 좀 편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팩트인가요? 네, 일단은 예전에는 협심증, 심근경색 스텐트 시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했다면 네. 이제는 이 시기가 점점 이렇게 음. 발전하고 하면서 환자들도 시술을 하고 나서 빨리 복귀를 하고 빨리 일상생활로 가기를 원하시거든요. 아. 그러면서 시술에 대한 부위라든지 시술에 대한 접근법들이 많이 음. 발전하고 있는 게 저희 스텐트 시술 쪽의 영역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뭐 잘 치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후에 뭐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어떤 뭐 불편감이나 네. 회복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특히나 이제 가장 최신 시술법이라고 하는 그때 잠깐 언급을 주셨는데 네. 스너프 박스 접근법을 굉장히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교수님의 자랑을 마음껏 네.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요거 어떤 건지 좀 뭐 요것만은 좀 특별하다 하는 것 네. 있으면 마음껏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또 뒷부분에 제가 그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을 음. 드리겠지만 예전에는 다 아마 여기서 시술을 경험하신 분들 한 음. 20년
25년 전이라면 다 다리 쪽으로 시술을 하셨을 텐데 이제 네네. 그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다 이 팔목 쪽으로 요쪽으로 이렇게 시술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도 사실 이 뭐 예를 들면 팔을 쓰시는 분, 음.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은 여기로 하는데도 사실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어느 정도 시술 이후에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6, 7년 전부터 저희 영역에서 소개된 부분이 여기 손등 쪽으로 여기로 시술을 하게 됩니다. 여기로 어머머머. 시술을 하게 되면 손목이 자유로워지고 여기에 대한 뭐 상처를 받거나 문제되는 게 없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환자들 중에 뭐 그림을 그리신다든지 그다음에 작가라든지 이 손을 자주 많이 써야 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외래로 문의를 오고 있고 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진료를 하고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 이 시술을 굉장히 좀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맞는지. 네. 네. 이게 이제 2017년도에 저희 이 심장내과 영역에 소개가 돼서 네. 2018년도에 제가 뭐 좀 자랑일 수도 있지만 아시아에서 최초로 연구 논문을 발표를 했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 이후에도 지금 꾸준하게 연구를 하고 있고 올해도 또 몇 음. 편 발표를 했어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그걸 끌고 나가면서 계속 환자들에게 그런 약간 편의를 봐주는 물론 시술에 대한 결과는 뭐 당연한 거고요. 결과와 함께 편의성도 보장하는 그런 시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교수님께서 굉장히 덤덤하게 말씀해 주시지만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서 저도 많이 봤거든요. 네네. 오늘 뭐 좀 어떤 시술인지 여러분들께서 자세히 아실 수 있도록 또 내용도 좀 간략하게 준비해 주셨으니까 함께 보면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많은 분들이 좀 인사를 주셔가지고 인사 나누어 보고 시작을 해봐도 될까요? 네. 배재크님께서는 올해 첫 슈퍼챗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윤희님께서는 실제로 이제 가족분께서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분도 계시고 또 오영도님, 또 김민님, 또 청아님, 또 이소영님 많은 분들이 인사 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내용 한번 같이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슬라이드 멋지게 준비해 주셔서 한번 네. 같이 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슬라이드 간단하게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에 보이는 게 저희가 심장 혈관에 들어가는 스텐트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게 이제는 혈관 조영술로만 시술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혈관 내부를 보면서 하는 저희가 시술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저희 피디님이 말씀드렸던 스너프박스 접근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심장은 제가 항상 외래 오면 환자분들한테 얘기하지만 심장은 자동차 엔진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연료 호스 같이 심장 혈관이 이렇게 세 가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어딘가가 좁아지거나 막힌 경우를 저희가 협심증, 심근경색증이라고 부르는데 두 개를 간단하게 비교를 하면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운데 사진 보시고 이게 실제로 환자분 혈관인데 이게 좁아진 혈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보게 되면 심장 혈관이 뭔가 막혀서 아예 뒤쪽으로 피가 흐르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심근경색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두 개의 어떤 차이가 또 있냐 보게 되면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이 좁아진 원인 자체가 둘 다 비슷합니다. 콜레스테롤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LDL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것들이 혈관을 좁게 만들고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좁아진 걸로 통해서 심장 근육이 괴사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심근경색은 병명과 같이 심근경색증처럼 이 콜레스테롤 찌꺼기들이 많아져서 그 부분에 뭔가 파열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면서 이렇게 피떡이 생기면서 피떡으로 완전히 혈관이 100% 막혀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오지 않으면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그런 병이 심근경색이고요. 항상 제가 응급실에 뭐 저번 주에도 한 5분의 환자가 오셨지만 보호자분들한테 심근경색증은 사실 많이 들어봤지만 이게 어떤 병인지 얼마나 위중한 병인지 잘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을 꼭 얘기합니다. 실제로 병원에 3명 중에 1명은 오지 못하는 무서운 병이고요. 시술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원내에서 5% 정도는 퇴원을 하지 못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는 제가 전공의 시절 때는 마지막 날 이빨을 닦다가도
갑자기 급사하는 아. 네, 그렇게 무서운 병이 심근경색증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과연 차이가 어떤 거냐? 협심증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안정형 협심증, 불안정 협심증이 있고 급성 심근경색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응급으로 저희가 시술을 해야 되는 심근경색과 초응급으로 시술을 해야 되는 심근경색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외래로 오시면 그건 대부분 다 안정적인 협심증입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저희가 뭐 시술 날짜를 일주일 뒤, 2주일 뒤 잡고 시술을 하는 경우를 뜻하고요. 최근에 한 달 이내, 한 6주 이내에 증상이 생긴 경우에는 외래로 오더라도 저희가 빨리 시술 날짜를 잡습니다. 보통 72시간, 3일 이내에 시술하는 거를 권고를 하고 있고, 이제 이 오른쪽이 저희가 병원에서 20분 거리 내에 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네. 응급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하루 이내에 시술을 하면 되지만, 초응급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오면 거의 응급실에서 도착하자마자 심전도를 찍고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가 한 20분 내로 병원에 가서 저뿐만 아니라 시술하는 직원들도 같이 와서 한 3명에서 4명 정도의 직원들이 와서 시술을 하게 되고 시술이 완료되는 데까지 보통 90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근데 뭐 환자들이 아시겠지만 시간과 시간을 뭐 이렇게 정하고 오시지 않기 때문에 네. 저번 주에도 10시 정도에 밤 10시 정도에 한 분 오시고 새벽에 또 한 분 오시고 그럼 이제 저희는 시술하고 끝나고 정리하면 한 2시간 걸리니까 집에 가서 조금 잠 자려고 하면 또 와서 시술하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저희 응급 시술을 하는 이 심장내과 선생님들의 숙명과도 같은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그래서 시술이 끝나고 나면 보통은 이렇게 협심증 환자들은 병실로 입원해서 그 다음 날 정도에 퇴원을 하고요. 심근경색 환자들은 하루 정도는 중환자실에서 입원을 하고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날 일반 병실로 가서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있다가 퇴원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예를 보게 되면 65세 남자 환자분인데 이거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초응급 심근경색의 전형적인 심전도 사진입니다. 그래서 응급의학과 교수님이 심전도를 찍는 순간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초응급 심근경색 환자가 왔습니다. 라고 연락이 오게 되면 저희는 바로 시술방으로 올라가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심장혈관은 이렇게 오른쪽에 한 가닥이 있고 왼쪽에 크게 이렇게 두 가닥이 있는데요. 실제로 환자분 혈관인데요. 오른쪽은 혈관이 끝까지 잘 가고 있는데 왼쪽은 여기서 혈관이 아예 이렇게 끊겨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피떡으로 완전히 막혀버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는 그 밑에 피가 통하지 않으니까 극심한 심근 통증으로 호소하면서 응급실로 내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통증이 심한데 그냥 자차로 오시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을 만큼 아주 심한 통증으로 오게 되고요. 저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시술 전에 저희가 진통제도 아주 강력한 진통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저희가 요 철사줄을 안 보이는 데를 이렇게 넣은 다음에 풍선으로 일단 길을 열어줍니다. 1차로는 길을 열어줘야 환자의 통증이 조금 소실되거든요. 근데 오른쪽 혈관을 보게 되면 혈관이 아직 뭔가 깨끗하지 않고 조금 울퉁불퉁하게 남아 있습니다. 스텐트가 개발되기 전에는 이렇게 시술을 하고 완료를 했습니다. 한 40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스텐트가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이 스텐트란 거는 용수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바람 빠진 풍선을 이렇게 감싸고 있다가 바람을 넣게 되면 스텐트가 이렇게 펴지는 원리입니다. 왼쪽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건데요. 그렇게 스텐트를 넣게 되면 오른쪽 사진처럼 이렇게 혈관이 그래도 나무 뿌리처럼 이렇게 잘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하고 저희가 시술을 완료를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성공적인 스텐트 시술이 이렇게 혈관 조영술만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혈관 조영술로 보는 거는 저희가 3차원적인 혈관을 2차원적으로 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스텐트가 혈관 벽에 잘 붙어 있는지 스텐트가 잘 펴져 있는지 이걸로는 저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스텐트가 근데 혈관 벽에 잘 붙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 상처 나면 여기도 이렇게 피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스텐트에도 피떡이 다시 달라붙어 버립니다. 그래서 혈관 벽에 잘 붙여야 새살이 돋게 되고
스텐트가 잘 이렇게 아물게 되거든요. 음. 그러지 않으면 이게 다시 막히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아주 높은 사망률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 혈관 조영술 말고 어떤 방법이 있냐? 단순하게 생각하면 혈관 안에 들어가서 저희가 혈관을 직접 보면 되거든요. 네. 근데 생각했을 때 심장 혈관은 보통 한 3mm에서 아주 커도 한 5mm 정도니까 거기를 저희가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거는 사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가능합니다. 혈관 내 일반적으로 그냥 외래에서 찍는 그런 심장 혈관 CT가 아니라 시술 중에 찍는 심장 혈관 내 CT라고 저희가 OCT라고 부르는 거를 하면 이렇게 혈관 속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혈관 속이 요 점하고 점 사이가 1mm인데요. 네. 심장 혈관이 그러면 3mm 정도 되는 건데 그 안을 지금 저희가 터널 안에서 심장 혈관 속에 터널 속에 들어가서 다 쳐다보고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됩니다. 신기해요, 이거. 네네. 그래서 이거는 환자를 무슨 마취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단순히 아까 시술 부위에 부분 마취만 하고 환자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지금은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까 말했던 제가 철사줄 보인다고 얘기 드렸는데 피디님 이 철사줄의 두께가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이걸로 보면 상당히 커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일단 혈관이 3mm인데 그 안에서 굉장히 네, 맞습니다. 일부니까 진짜 작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게 0.04mm 야. 두께입니다. 근데 저 두께가 저렇게 크게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섬세하게 시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혈관 이게 지금 스텐트 모양을 직접 다 보고 있는 건데요. 0.1mm 간격으로 저희가 스텐트가 잘 혈관에 붙어 있는지 잘 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술이 끝나고 환자분들에게 그리고 보호자분들에게 이런 영상들을 보여주면서 환자분 스텐트가 이렇게 모양이 생겼고 시술은 이렇게 잘 됐고 합병증도 없이 아주 잘 됐습니다를 보여주면 너무나 좋아하시고요. 다른 분들은 이런 거를 이렇게 설명을 들으신 적이 없는데 이런 걸 보여줬다고 하면 사진도 찍어 가시고 우리 내 환자 저에게는 이런 스텐트가 들어있다고 다른 분들에게 얘기도 하기도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스텐트 시술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발전을 해온 상태고요. 이게 지금 실제로 제가 스텐트 시술하면서 그 혈관 내 OCT라는 OCT를 사용하고 있는 건데 뭔가 거창하게 뭐가 있는 게 아니라요. 여기 보면 약간 그 조이스틱처럼 게임기의 조이스틱처럼 제가 시술하면서 직접 이거를 다 만지고 시술이 잘 됐는지 직접 제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시술을 종료를 하기 때문에 시술에 대해서는 그만큼 안전하고 확실하게 시술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네. 그래서 아까 왼쪽에 저희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오신 이런 환자분을 OCT를 이용해서 스텐트 시술을 해서 오른쪽 사진과 같이 아주 이렇게 완벽하게 시술을 하고 환자분은 잘 퇴원해서 지금도 제 외래를 잘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OCT를 이용해서 시술하는 것을 이 뭐 핸드백과 이런 것들만 명품이 있는 게 아니라 시술도 이제는 명품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야. 저희가 2020년 1월 달에 용인 세브란스가 개원했는데요. 그 이후에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저희 심장내과 동료들하고 같이 OCT에 대해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또 이 부분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관심이 있거나 하시는 환자분들은 저희 용인 세브란스로 또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앞에 OCT까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얘기를 조금 나눠보고 또 더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이제 시술이나 수술을 받고 환자분들이 내 몸속에 뭐 어디가 수술이 네, 네, 되었는지 맞습니다. 그런 거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네. 근데 사진으로 보여주시면 훨씬 더 좀 안심이 네. 되고 내 몸속에 스텐트가 어디에 있는지 네, 이런 것까지 다 알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 정말 만족도가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설명할 때 환자랑 보호자를 같이 저희가 OCT를 보여주면서 설명드리면 이해력도 좋고 같이 또 설명하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 사항인지 나중에 약을 얼마나 잘 먹어야 되는지 그걸 보면서 또 그거를 설명을 듣는 거랑 그냥 따로 설명을 또 하는 거랑 환자분이 이 내 병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이 이해력도 훨씬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약도 잘 먹게 되고 이런 도움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사실
시술이 잘 마무리되고 약을 잘 복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런 수능도까지 높일 수 있는 네.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주시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깜짝 놀라셨어요. 와, 네.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다니. 그냥 혈관 사진이 나오는 것도 신기한데 저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지는 게 너무너무 네. 신기하다라고 다들 좀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관련해서 질문 조금 주셔서 한번 보고 네. 넘어가 볼까요, 교수님? 네. 그러면 저 OCT 같은 경우에는 뭐 조영제 같은 거는 따로 안 넣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또 주셨는데요. OCT 같은 경우에는 이 심장 혈관 조영술이 기본이 되는 거고요. 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저 OCT라는 것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영제를 사용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조영제를 사용하지만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혈관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와, 근데 그 3mm 안을 들여다보는 카메라는 얼마나 또 작고 정밀할지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 신기해요. 네, 그냥 그 떨어져 네. 있는 약간 오버해서 설명하면 그냥 네. 모래알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야, 되거든요. 네. 너무 신기합니다. 음. 큐리아님께서는 OCT로 혹시 다른 부위 혈관도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또 주셨네요. 원래 이제 OCT가 처음 개발된 영역이 안과거든요. 예, 아, 눈에서 먼저 개발이 됐다가 이제 여기 심장내과 영역으로 넘어왔는데요. 저희는 지금 심장 혈관 쪽만 OCT를 보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저희가 한 연구에서는 저희가 스넛박스로 시술하고 나서 여기 혈관이 닫혔는지 닫히지 않았는지를 OCT로 한번 보고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때 왜냐면 스넛박스로 저희가 하면 혈관이 그래도 손상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워낙 최신 기술이니까. 근데 뭐 다행히 OCT로 봤는데도 전혀 혈관에 손상이 없고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심장내과 영역에서는 심장 혈관에서만 OCT를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도 그 화면을 보여주셨는데 굉장히 큰 화면으로 확대해서 시술을 하시다 보니까 네. 뭐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훨씬 줄어들었겠다 이런 생각도 저는 들었거든요. 네네.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 국내에서 아주 큰 대규모 랜덤 연구를 했거든요. 네. 그게 작년에 발표가 됐는데 거기 이제 저희 팀도 용인 세브란스도 참여를 했는데 OCT를 이용해서 시술한 환자분들하고 그냥 혈관 내 조영술을 이용해서 시술을 한 환자분들하고 1년 지나고 났더니 재발하는 확률이 OCT를 이용한 그룹에서 50%가 줄었습니다. 정말요? 네, 그래서 작년에 아주 큰 학회에서 저희가 그 연구를 세브란스 주축으로 해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시술이 잘 되고 합병증이 적은 게 지금은 연구 결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뭐 장기간의 연구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쌓이지 않을까 네. 또 그런 기대가 듭니다. 네. 혹시 그 시술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교수님? 저희 지금 용인 세브란스에서 혈관 내 OCT 이용해서 시술하게 되면 한 1시간 이내 정도.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OCT를 이용해서 시술하면 다 일반 심장내과 스님들도 시술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1시간 이내로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해석하고 판독하고 하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여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면서 빨리빨리 그거를 해석하고 빨리빨리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 시간이 걸리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그 말씀 주신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부분 마취로 진행이 된다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네. 걱정하는 게 네네. 아니 이제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은 전신 마취하면 안 되냐고 하는데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니까. 네, 그쵸? 왜냐하면 스텐트 시술이라는 것 자체가 흉통이 있는 심근경색 환자들은 네. 저희가 시술을 하면서 바로바로 흉통이 사라지는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증상의 네네네. 변화를. 그리고 이제 협심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 시술방에 들어올 때는 통증이 별로 없는데 그게 만약에 합병증이 생기거나 이러면 없는 통증이 또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 마취만 하는데 그 부분 마취는 여기 뒤에 이제 제가 또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요 부분만 부분 마취합니다. 요 부분만 한 1cm, 한 1mm 정도 부분 마취하고 여기만 하지 다른 곳은 부분 마취하지 않고 이미 저랑 시술하면서 다 대화도 하고요. 어머, 어머.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스텐트 시술이 영역입니다.
야, 어떻게 보면 그 마취의 영역도 굉장히 좀 많이 네네, 줄어들었네요. 맞습니다. 야, 너무 신기합니다. 궁금한 것들이 더 많기는 한데 일단 질문도 있으시기는 한데 네, 일단은 요즘에 이제 진행해 주고 계신 이 최소 절개 접근법에 대해서 네네, 몇 가지 배워보고 예, 여러분들 궁금증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마 앞에 이제 OCT에 관한 거는 조금 이쪽을 이렇게 막 찾아보고 하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최소절개 접근법, 저희가 스너프박스 접근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거의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 용인 세브란스는 90%의 환자를 다 여기로 시술을 하고 있어서 이거에 네.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주 예전에는 이 사타구니로 저희가 시술을 했는데, 제가 이 사진을 준비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소 달구지를 탄다는 그런 걸로 생각을 했으면 한 2, 30년 전, 20년 전부터 이렇게 오른쪽 이 손목을 통해서 접근법을 시술을 어. 하는데, 이거는 거의 기차가 개발된 것만큼 상당히 혁신적이었습니다. 음. 근데 이 스너프박스 접근법은 이 손목에서 불과 한 3, 4cm 정도 떨어져 있는 있는 것이라서 뭐 비행기 같이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기차가 KTX처럼 빨라진 시대, 어. 편의성을 극대화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앞서서 저희가 얘기도 했지만, 용인 세브란스 개원하고 여전히 전 세계에서 저희가 가장 많은 어.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도 꾸준하게 계속 연구하고 있고, 맨 오른쪽 거는 저번 달에 저희가 발표했던 연구거든요. 어.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앞서 나가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노박스 접근법을 제가 좀 빨리 알게 되고 연구를 해서 2019년도랑 2022년 이렇게 아시아 쪽에 음. 좀 불러주셔서 강의를 하러 좀 갔었고요. 2년 전에는 이렇게 방콕에 메이저 병원 세 군데 가서 제가 직접 시연도 하고 강의도 어. 하고, 여기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 안 보이지만 이게 교수님인가요? 저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많은 교류도 하고, 지금 여기 병원들도 스너박스 접근법을 하고 있는, 또 하면서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걸로 사실 뭐 저희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런데, 사실 글로벌 리더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많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음. 실제로 처음에 급성 심근경색 스텐트 시술을 스너박스로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놀래기도 하고, 어. 그렇게 해도 안전하냐라고 했을 때 이미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논문도 썼었고, 또 음.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개발된 게 이거에 대해서 알려진 게 한 7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 국제적인 표준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빨리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해서 국제적 표준도 제시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요. 작년에는 이 아시아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요거 스넛박스에 대해서 제가 발표하고 한 290개 연구 중에 또 최우수 연구를 받기도 그러니까요. 했는데, 이게 뭐 저 하나만의 연구는 아니고요. 저희 용인 세브란스 음. 교수님들이 다 같이 했던 연구이기 때문에 저희 용인 세브란스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연구를 하고 음.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제일 좋냐? 음. 실제로 스텐트 시술하고 나면 요 부분에만 이렇게 한 2mm 정도만 절개해서 시술을 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다음날 저희가 이렇게 깔끔한, 보면 어디에서 시술했는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 보면 요 부분으로 시술한 겁니다. 요 부분. 야, 하루 만에 예, 이렇게 이게 된다는 시술하고 거죠? 다음날 퇴원하기 전에 요렇게 상처 거의 없이 음. 퇴원을 할 수 있는 게 스넛박스 접근법의 장점이고요. 또 요렇게 양쪽으로 시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사타구니로 시술하니까 환자분이 4시간, 6시간 동안 누워만 있었어야 됩니다. 아. 근데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시술을 하더라도 환자분이 식사하시거나 어떤 뭐 음. 핸드폰을 하거나 이럴 때 전혀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환자분이 빠른 회복과 그다음에 편안함을 덤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 이게 이제 실제로 제가 아까 말했던 스넛박스 접근법 하는 건데요. 지금 주사 놓는 거는 아까 말했던 부분 마취입니다. 딱 1cc 양만 써서 부분 마취를 하고요. 네. 사실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저렇게 어. 하면 바로 이제 저희가 이 혈관을 찾는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지금 기다리는 게 한 20초 정도 그러네요. 됐는데,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가 조금 그래도 기술이 중요한데, 제가 혈관의 이 맥을 잘 잡고 그거에 맞춰서 천천히 지금 바늘을 위치를 시키면 벌써 이제 혈관 내에 바늘이 통과가 됐고요. 야.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철사줄 넣고
이제 여기 이걸 도관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도관이 이 말초 혈관, 동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끝입니다. 지금 뭐 라이브로 저희가 지금 아무런 이런 뭐 커트한 거 없이 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60초 정도 걸린 거거든요. 야, 굉장히 빠른 시간에 네네네. 결정이 네, 되네요. 그래서 66세 남자 환자분이고 이분은 심장 CT에서 협착이 의심돼서 당일 입원실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혈관은 다행히 깨끗해서 또 스넛박스의 장점이 지금 보면 이쪽에 스넛박스 이 도관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환자분에게 직접 설명을 합니다. 아, 사실 어머. 다른 시술방에서는 보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혈관이 괜찮습니다라는 거를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이게 예전에 이제 제가 저의 모습인데 약간 오른쪽 분하고 뭔가 좀 닮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게 저희 아버님이시거든요. 진짜요? 네, 실제 어머.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어머머머. 그래서 저희 아버님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스넛박스에 도관을 가지고 계시죠. 어머, 세상에. 네, 이때 아버님 워낙 바쁘실 때여가지고 네. 근데 심장 혈관이 좀 좁아졌다고 의심이 돼서 실제로 아버님 그날 아침 7시에 당일 입원실로 입원하셔가지고요. 9시에 스넛박스로 혈관 조영술을 했는데 다행히 문제 없어서 약물 치료로만 끝내게 돼서 10시에 다시 당일 입원실로 가셔서 저희가 지혈한 거 2시간 뒤에 잘 됐는지만 지혈하고 오후에 바로 업무에 복귀를 하셨습니다. 어머. 그래서 실제 저희 아버님을 제가 사진은 아버님한테 양해를 구하지는 않았는데 네, 아버님 사진으로 했고 실제로 시술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김용철 교수는 말만 저렇게 하고 뭐 진짜로 지인들은 저걸로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아버님도 직접 스넛박스 접근법으로 시술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한 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스텐트 시술의 최신 지경, 스텐트 시술 어디까지 가봤니?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혈관 조영술로 시술하는 것도 뭐 당연한 거지만 혈관 내 영상장치, 특히 심장 혈관 내 CT라고 부르는 OCT를 이용해서 시술하는 영역까지 다가갔다. 그리고 접근법에 대해서도 이제는 편의성을 고려한 스넛박스 접근법이란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실제로 제 거 홈페이지에서 제가 제 부분을 발췌를 한 건데 제 진료 철학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심장 혈관 내 영상장치를 이용한 최고의 시술과 함께 손등을 이용한 최소 절개 접근법, 스넛박스 접근법을 통해서 환자의 편의까지 고려한 명품 진료를 약속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상담을 하고 싶으셔도 제 외래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와, 실제 아버님께 시술했던 케이스까지 가져와 주셔서 와, 너무 아니 실제로 댓글에도 닮았다 싶었는데 진짜 아버님이셨다고. 네, 저 때가 이제 제가 네. 지금보다 한 20kg 정도 쪘을 때여가지고요. 네네. 야, 나중에 한번 교수님 모시고 사실 다이어트에 관한 이야기도 준비를 할 예정인데요. 어쨌든 교수님이 아버님 사례까지 준비를 해주셔서 더욱더 좀 신뢰가 가지 않나. 네, 조금 더 진정성이 느껴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혹시 이제 아버님 케이스의 경우에는 당일날 퇴원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퇴원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이제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 용인세브라 병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하루 정도 병실에 있다가 퇴원을 하고요.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한 이틀 혹은 3일 정도 입원을 해 있고 물론 뭐 합병증이 있거나 환자가 안 좋은 상태라면 더 오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한 3일 정도 급성 심근경색 환자분들은 입원했다가 퇴원하시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실제 입원 기간도 생각보다는 좀 간단하고 짧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혈관 조영술만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거든요. 요즘에는 건강검진을 할 때 심장 혈관 CT를 찍으니까 거기서 조금 병이 의심되면 혈관 조영술을 많이 하는데 병만 그냥 진단만 되고 약물 치료만 하는 경우들은 아까 앞서서 저희 케이스 아버님 케이스와 같이 대부분 다 당일날 퇴원하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회복이 빠르다는 게 환자분들한테는 엄청난 메리트거든요. 그런 방법까지 설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20kg 감량했다고 하니까 약간 댓글이 지금 일렁이는데 얼른 나중에 그 비법을 좀 전수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스너프 방법
까지 배워봤는데 댓글 질문 조금 보면서 네. 이야기 더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서희님께서는요, 저희 어머님이 70세이시고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는데 포스파티딜세린 섭취해도 괜찮은가요? 요즘에 건망증이 심해지셨다고 하셔가지고 조금 시무룩해 하시다고 영양제가 있던데 요거 좀 괜찮은지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네. 그 스텐트 시술을 하게 되면 저희가 평생 먹어야 될 약이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항혈소판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스피린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콜레스테롤 수치, 아까 앞서 말씀드린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 스타틴이라는 약을 복용을 하는데요. 저 포스파딜 저 약이 약간 피를 묽게 하는 그런 성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을 먹고 있으니까 스텐트 시술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 담당 교수님하고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고 약을 먹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네, 요거는 꼭 상담을 좀 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모습이 훨씬 멋있으시다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댓글 조금 더 보겠습니다. 금목선님 질문 받기 전에 요거 네.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까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응급한 정도가 달라진다는 네네. 설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가장 우리가 조금 예의주시를 해야 하는 게 그 90분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초응급한 네네. 경우이지 않을까 싶은데, 응급한 수술을 받기 전 나타나는 증상들 좀 짚어주시면 너무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일단은 이 급성 심근경색이 전조 증상이 있으면 참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고 하겠지만 이게 전조 증상이 사실 없는 게 또 무서운 것 중에 하나거든요. 대신 급성 심근경색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협심증이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아까 협심증은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혈관이 좁아지는 병입니다. 자동차 엔진으로 따지면 엔진 연료수에 때가 끼면 저희가 가속력을 할 때 엔진이 속도가 안 나가면서 엔진이 문제가 생길 텐데 심장 혈관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희가 무거운 걸 들거나 그 다음에 계단을 올라가거나 저기에 버스가 있어서 빨리 걸으려고 할 때 통증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운동할 때 생기는 흉통. 근데 또 그게 멈추면 계단 올라가서 좀 아팠다가 좀 쉬면 좋아져. 그런 경우에는 이게 심장에 의한 아까 말했던 협심증 통증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전조 증상이라고 하면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심장내과 외래로 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운동할 때 좀 증상이 네네. 생기는지. 그래서 아침에 보통 이제 운동 많이 하시는데 뭐 빨리 걷거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그냥 아침에 이렇게 산책을 할 때는 안 아픈데 좀 마음이 급해서 빨리 가려고 하면 가슴이 아파요라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협심증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꼭 심장내과 외래로 오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가슴이 아프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증상도 궁금해요. 예를 들면은 뭐 콕콕 찌르는 네네네. 느낌이라든지 뭐 아프다든지 네. 뭐 어떻게 말씀하세요? 네, 이제 제가 흉통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만 가슴이 아파도 다 이제 병원에 막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선생님들이 쉽게 어떤 통증이면 병원에 오세요. 어떤 통증이면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게 이게 다 전형적이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일반적으로 협심증에 의한 통증은 저희가 외래로 환자가 오면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연구로도 나와 있지만 가슴이 어디가 아픈지 짚어보세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슴이 피디님 한번 짚어보세요. 가슴이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짚으시면 여기 뭐 이렇게 짚겠죠? 네, 이렇게 손가락으로 짚는 경우에는 사실 협심증일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실제로 협심증인 환자들을 가슴이 어디가 아프셨어요? 라고 짚으면 여기? 이걸 잘 짚지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손바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손 주먹을 줘서 여기에 뭔가 돌이 얹힌 것 같아요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심장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흉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네. 부위가 아니라 조금 한 부위를 찾기가 어려울 때? 네네. 왜냐면 오히려. 심장 혈관에 이어지는 이 심장에 연결돼 있는 신경이 딱 이렇게 어디 한 군데만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아프다고 표현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꼭 잘 기억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금목선님께서 대사질환이 없고 평소에도 뭐 심장에 관련해서는 별 증상을 느끼지 네. 못한다. 이러면 좀 안심을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안심할 수 없죠. 음. 네, 왜냐하면 대사질환이 없고 평소에 증상이 없다는 게 병이 없다는 거랑은 또 아, 질환이 없다는 거랑은 다른 이야기잖아요. 네. 어, 이제 이번 주에도 제가 월요일, 화요일 날 시술을 많이 했는데 그 환자분도 그냥 건강검진에서 증상이 하나도 없었는데 심장 혈관 CT를 찍었더니 혈관이 좁아진 것처럼 보여서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혈관 조영술을 저에게 받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어서 시술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외래에서 제가 설명할 때도 아니 증상이 없는데 굳이 이런 검사까지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은 스텐트 시술까지 하고 안 했으면 나중에 심근경색으로 발전해서 큰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 강의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는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네. 참고로 그때도 얘기했지만 홍콩 같은 경우에 제 친구가 홍콩 의사도 있지만 CT 찍는데 2년 걸리고요. 싱가포르도 2년에서 한 3년 정도 걸리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빨리 되잖아요. 그래서 심장 혈관 CT라든지 이런 건강검진에 대해서 꼭 한 번 정도는 받아보실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급성 심근경색 우리나라 나이가 한 65세 정도 되니까 네네. 60세 정도가 됐을 때도 한 번도 심장 혈관 CT를 찍어보지 않았다면 한 번 정도는 찍어볼 것을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혈관 CT까지 네. 강조를 주셨습니다. 근데 증상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윤희님 시어머니께서는 등이 먼저 아프셨다고 네. 하셨고, 잘 먹고 잘 자기님께서는 체한 느낌도 있다. 워낙에 증상이 다양하죠, 교수님? 네네. 그래서 지금 저기 보시면 네. 윤희님이 등이 먼저 아프셨어요라는 게 심근경색도 이 아까 혈관에 따라서 조금 부위가 다른데 네네. 저렇게 등이 찢어질 듯이 아프신 분들도 있습니다. 식은땀이 나면서. 네네. 네, 그래서 어디가 아파요 하면 표현을 못하는 게 이게 뒤쪽이 아픈 건지 앞쪽이 아픈 건지 잘 모르니까 아마 어머님은 등이 아프다고 표현을 하셨을 거고요. 저기 잘 먹고 잘 자기 님이 말씀하셨던 체한 느낌. 이 체한 느낌도 보면 어디가 아프세요 하면 아 여기가 뭔가 묵직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지 어디를 콕 찍어서 여기가 체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어디가 이렇게 뭉친 것처럼 아프거나 이러면 꼭 병원을 가보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간도 중요한데 한 1, 2초 있다가 사라지는 흉통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바꿔서 얘기하면 막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그런 통증도 심장에 의한 통증하고는 조금 더 거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시간도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좀 주셨고, 우리나라 정말 의료 체계 최고지요. 영국은 기다리다 지친다. 이렇게 말씀을 또 주시는 분도 계시네요. 질문 또 계속해서 받아보겠습니다. 메타님께서 협심증 환자들은 모두 항응고제를 복용하나요? 항응고제를 복용하게 되면 혹시 음식도 좀 조심을 해야 하는 것들이 있나요? 라는 네.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약간 일반 분들이 보통 항 들어가면 다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항혈소판제가 있고요. 네. 항응고제가 있고 이 두 개를 묶어서 항혈전제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조금 복잡하다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스텐트 시술하신 환자들이 먹는 약은 항혈소판제입니다. 그래서 혈소판이란 게 서로 이렇게 혈액이 달라붙게 만들어서 지혈을 시키는 건데 그거를 막아주는 약이고 대표적인 게 이제 아스피린이고요. 항응고제란 거는 우리가 중풍이 생기거나 이 뇌경색이 생기는 분들이 먹는 약 중에 하나가 항응고제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혈소판제는 그렇게 음식을 막 가려서 먹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고요. 항응고제는 메타님이 말씀하셨듯이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항응고제도 개발이 많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런 음식을 막 가리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항응고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메타님께서 추가 질문 하나 주셨는데, 그 협심증도 유전이 되나요? 라는 질문을 또 주셨거든요. 네. 이제 이게 또 유전하고 가족력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거든요. 유전은 병이 그대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콜레스테롤 혈증도 콜레스테롤 병도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는 가족의 어머님이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롤 혈증이 있으면 자식들도 생길 수 있는 건데 협심증은 그렇게 유전이 되는 건 아니고요. 대신 가족력이 있는 거는 위험 인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분들 중에 뭐 60세 이상 네. 혹은 50세 이상 젊은 나이에 심근경색이 있었다 부모님이 그러면 가족력이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런 분들은 아까 말했던 심장 혈관 CT를 조금은 더 이른 나이에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송파리님께서 흉통이 있어서 1년 전에 조영술을 해서 변이형 검사를 하셨는데 지금 또 약간 흉통이 있어서 걱정이 되시나 봐요. 검사를 또 해야 할지요? 네.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 질문 드린 분의 뭐 나이와 성별과 어떤 지병이 있는지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1년 전에 조영술하면서 변이형 협심증 검사는 어떤 거냐면요. 아까 말했듯이 보통 협심증은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껴서 혈관이 좁아지는 건데 변이형 검사는 혈관이 이렇게 멀쩡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혈관은 이렇게 네.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아까 말했듯이 추위라든지 술을 먹으면 혈관이 이렇게 오그라듭니다. 자기 혼자. 그러면 이제 막힌 거와 똑같은 통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또 자기 혼자 알아서 이렇게 증상이 펴지면서 증상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셨으면 지금 다시 흉통 있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미 조영술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으면 그때 혹시나 흉통이 있으면 다시 병원으로 오셔서 시술이 필요합니다라고 했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다시 검사라기보다는 그 조영술 했던 데 가서 진료 정도는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병원 한번 방문해 보시면 네네. 좋겠네요. 홀리해피님께서 2017년도 스텐트 시술 받으셨고 플라빅스 복용 중이시라고 네. 근데 좀 멍 때문에 이제 조금 고생을 하시나 봐요. 의견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심장 스텐트 시술 받고 저희가 아까 항혈소판제를 복용한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많이 연구들이 개발되면서 두 개 중에 하나의 약을 복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스피린, 그 다음에 하나가 홀리에피님이 지금 질문 주신 플라빅스란 약입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를 꾸준하게 약을 먹어야 되는데요. 지금 만약에 최근 들어서 멍이 좀 심해지면 플라빅스란 약을 절대 그냥 단순하게 끊으시면 안 되고요. 이거를 아스피린으로 바꿔서 복용을 저한테도 이런 환자분들이 오시는데 아스피린으로 바꿔서 약을 복용을 하는 경우에는 또 이런 멍지는 게 많이 호전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안이 어떤 거냐라고 하면 플라빅스를 아스피린으로 교체를 하면 이런 멍지는 것들이 좀 호전되거나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송파리님 질문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심전도 검사나 홀터 검사에서 협심증을 알 수 있나요? 이 심전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본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사실 외래에서 하는 이 심전도 검사에서 협심증인 거를 확인하기는 아주 드뭅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럭키한 경우거나 운이 좋거나 아니면 이미 심근경색까지 다 진행해 가지고 심장이 기능이 다 떨어지거나 이런 분들이 확인이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협심증을 심전도로 진단하기는 사실 조금 쉽지 않고요. 대신 저희가 외래에서 하는 검사들 중에 이렇게 심전도를 붙이고 운동부하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운동부하 심전도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건 아까 앞서서 얘기했듯이 가만히 있을 때는 심전도가 괜찮다가 운동을 하게 되면 이 흉통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심전도가 협심증 그래프로 변합니다. 그러면 협심증이 확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심전도 검사가 아니라 운동부와 심전도를 하시면 되고요. 24시간 홀터 검사는 사실 이 협심증을 보는 검사라기보다는 부정맥을 확인하기 네. 위한 검사이기 때문에 24시간 홀터 검사에서는 협심증 그래프가 나오는 것은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메타님께서 최고의 방송이라고 너무 큰 도움이 된다라고 또 극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50분이 또 이렇게 훌쩍 네. 지나갔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부터 교수님께서 나와주셔서 네. 이제 질문도 잘 진행해 주시고 좋은 강연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수요일 저녁 9시에 인터뷰쇼는 계속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오늘 새해 첫 인터뷰쇼도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